제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흥미롭게 서로들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됐어요.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이번 자리 이제 대한국민 현대사의 저자인 고영표 선생님과 그리고 이쪽은 김종길 선생님이신데요.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보자마자 두 분이 되게 뭔가 닮은 부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펼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응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고요. 우리 둘을 여기다 세워놓은 게 다 교회 인연이고 아버지 인연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가령 뭐 식사하세요, 뭐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버지랑은 사실은 뭐 별로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대화를 안 했고 스크랩을 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문제감 이런 것들을 뭐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자랑하시거나 그래 열심히 한다라고 하거나 이것에 어떤 의미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거나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갖고 저도 물어보지 못했고 한번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스크랩북에서 나온 스크랩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 책이긴 하지만 또 고경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편집되어진 책인데 그냥 한국 현대사를 집필해 오셨더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의 스크랩이 전부 다 현대사의 내용으로만 되어 있었던 건지 목사의 눈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제 영적인 눈이 또 있었을 텐데 현실적인 부분만 있었을까? 다른 문맥들은 없었을까?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어떤 현대사로만 다 써놓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제가 궁금함이 좀 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스크랩, 그러니까 욥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스크랩에다가는 신문에 나온 사회면과 정치면에 나온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25건을 하셨고요. 거기에 실리지 않은 가령 뭐 약간 조금 한가한 대중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스크랩에 한 10건 정도 또 하셨고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일종의 그 사건과 사람들의 서사와 그 다음에 거기 꼭 사진, 이미지를 스크랩을 했는데 어떤 땐 콜라주도 하고 어떤 건 그 위에 덧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편집을 가한 형태의 그 페이지들로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령 신문 기사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가장 적절한 이미지, 사진 기사를 넣고 또는 때로는 거기에 맞는 만화 넣고 그래서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어쨌든 디자인한 또 다른 매체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특히나 이 언론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버지는 저에게는 대단히 보수적인 어른으로만 인식되고 있지.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갖거나 반정부 의식을 갖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몰랐다. 아버지에게도 청춘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 그 안에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각하입니다.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이번 선거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셨다고요? 내 집에 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지요. 당신의 얼굴을 익힐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뭔가 좀 귀여운 아버지의 이 신문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신문이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시대를 보는 일기장 같으면서 독백서이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종의 일기장이었는데 처음부터 욥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매체로 치면 제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호를 하고 그다음에 넘버링을 또 하시고
제1호, 1호, 80.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묘비라는 제보를 갖고 계획적으로 본인의 어떤 독백, 일기 이런 것을 좀 시대가 버무려서 나름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글을 잘 갖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하셨던 게 그건 좀 아버지 목회자로서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 거죠. 사실 그 당시가 이제 사실 70년대 중반이 한국 경제의 성장기이면서 교회의 어떤 고도 성장기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처음에 갔을 때 1층에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교회 예배가 끝나면 그 다리가 저릴 정도로 사람이 목회 제가 느끼기에 아버지 목회자로서 아버지는 되게 설교를 되게 힘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도의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도. 저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아까 한국 기독교의 고도 성장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개척만 하셔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목회자이면서 마을 이장 하는 거는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장의사 영하는 사람이 영쟁이라고 하는 영쟁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워낙 오지라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침술 수지침 배워서 침술하는 거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침술을 하셨고요. 염 같은 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도 그냥 5월쯤에 그날은 어떻게 이제 저를 만나러 학교에 안에 오셨는데 마침 그때 그때 문공부? 문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부인가 문공부 같은 거기서 금서 52개 금서를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보는 사람들은 국가보안 보호를 풀어야 아버지가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총학생회에서 그런 금서들만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아버지가 오셔갖고 도서관 앞에까지 오셨다가 그걸 보더니 한 10권 정도 사셨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때. 왜 이걸 사시는가. 가다가 잘못해서 검문당하면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형님의 아버지가 스크랩을 한 번 했지, 물론 25번이나 된다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당신의 어떤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의식이 그 책에 뭔가가 담겼는데 매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또 거기서 유추해서 현대사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그 한 컷의 사진 속에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이 책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단서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스크랩이. 그렇죠. 이 책 쓰기도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그 스크랩만이 아니라 다시 현대사를 보는 아들의 눈이 또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스크랩만 보고서는 절대 책을 쓸 수가 없었고요. 그야말로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문도석 이종대 이런 총기 납치 사건 이런 것들 보면은 반드시 이제 그 관련된 자료, 책 이런 것들 찾아보고 그 당시를 이렇게 통사적으로 가령 이 사건이 71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면 70년대 전체 한국 사회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60년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서 관련된 가령 문도석 이종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인우 작가가 소설로 지구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도 되게 열심히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편씩 이걸 연기하셨잖아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스크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찾아서 쭉 한 번 또 보고 생각을 분리한 다음에 주말에 주로 이렇게 글을 또 집필하고 이런 과정을 거의 총 이게 몇 회를 하신 거예요? 60몇 회 했던 것 같은데? 아니 61주? 그렇죠. 62주인가 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좀 안 되는 시간. 1년 6개월 넘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아버지의 눈과 또 그 정보들을 찾아서 완전히 그걸 꿰야 되는
그렇잖아요. 뭔가 그물코를 만들어야만 이 글들이 다 써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아버지 스크랩 보면서 주제를 제가 그러니까 뭐 야마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기획을 딱 한 다음에 이건 어떤 관점, 어떤 사건들을 모아서 어떤 관점으로 써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주는 공부를 하고 한 주는 집필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 몇자고 또 예, 예. 같이 봐야 되고 예. 또 아버지의 생각과 또 아들의 생각만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처음에- 과정에서 아버지의 어떤 눈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시작하는 게 힘들었고요. 네. 첫 회 쓰는 데 진짜 오래 걸렸고 첫 회 쓰고 또 두 번째 쓰는 게 또 힘들었는데 네. 이게 초반에 이렇게 길이 드는 작업들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4, 5회 정도에 되니까 그 다음부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씩 그 설교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존재가 매일 들어오는 한국의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스크랩하면서 물론 그 두 가지 시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 역사가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썩어빠진 한국 사회에 대한 그 목회자로서 들여다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목을 이렇게 한국 국민 현대사라고 딱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제목을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스크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출판사에서는 이제 이 제목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초의 시선으로 본 그런 역사 책이다. 그 역사 전문가의 책이 아니라 역사를 그 이뤄오는 사람이 쓴 책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서 거기를 타겟팅 포인트로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중심에 놓고 마케팅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강했고 저는 아버지의 스크랩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승복을 했습니다. 네. 그가 이 현대사의 그림자 그늘을 스크랩하면서 보았고 그리고 열변을 토하듯이 어떤 때는 시들이 나오더라고요. 격정적인 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저는 그런 데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시에서.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여기 보면 이제 정치 부재의 비극. 가슴 아픈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한다. 근심이 뭉쳐진 실타래를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군다. 총소리가 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비빔밥이 되었다. 모두가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방관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이런 말을 할 것도 없고 답답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한편 한편이 그 이미지와 신문에 기대어서 읽어낸 한국 현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소리야말로 어쩌면 그가 그 한국 사회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롭게 목회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지탱하면서 사회에 냈던 조용한 일기로 쓴 자기 목소리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설교대 교회 안에서 외칠 수 없는 목소리 같은 게 저는 보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묘지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고 복숭이에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기 일제 때 그 가수 있잖아요. 사진 좋아요. 너무 귀여운데.